자신의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동거녀를 살해하기에 앞서선 농약 등 독극물을 검색하기도 했는데요. 심리 분석 결과 이기영의 사이코패스 성향도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 행정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에 앞서서 사이코패스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예, 어저께 이제 검찰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전 동거녀하고 택시기사 이 살해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구속 기소하면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지금 궁금한 건 일단 그 여죄가 있는가 하는데 여죄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제 대검찰청의 그 통합심리 분석 결과 이기영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라고 이제 관찰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예컨대 이제 자기 중심적이고 반사회성 특징이 있고 본인의 이득 또는 순간적인 어떤 욕구에 따라서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면서 감정과 충동 조절을 그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위치 추적 그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음으로 이제 평가가 나왔는데 우선 앞서서 이기영의 사이코패스 진단을 했을 때 진단 불가다 이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건 어떨 때 나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경기 그 북부지방 경찰청에서 네. 지난번에 이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하고 난 이후에 불가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일부 항목의 평가 자료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검찰과 경찰이 사용하는 이 진단 도구가 어떤 것인지를 뭐 정확히 여부는 모르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제 PCLR이라고 하는 그 진단 도구를 사용을 하는데 항목당 2점짜리에서 20문항으로 해서 40점 만점에 통상 25점 이상이 되면 사이코패스의 그 어떤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네. 훈련된 그 면담관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결론을 내는데 예컨대 범인이 의도적으로 상당히 머리를 써서 회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다면 약간 변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진단 불가가 나온 게 일부 항목 평가가 자료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금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료를 추가했고 어떤 항목을 더 추가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나요?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경찰에서 이 사이코패스 진단 불가라고 발표를 했을 때 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검찰에도 유사한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또 다른 쪽으로 해서 환경의 변화를 좀 주면서 또 다른 측면으로 한번 이렇게 시도를 해본다면 사이코패스 진단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나온 거죠. 네. 어쨌든 재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도 이기영에 대해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를 했습니다. 우선 사이코패스 성향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들도 추가가 됐는데 우선은 전 동거녀 살인사건 그리고 택시기사 살인사건 두 가지를 각각 나눠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택시기사 살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보복살인죄가 적용이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기영이가 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유가 네. 음주운전을 하고 접촉사고가 난 이후에 자기 집에 가서 돈을 주겠다라고 유인을 해서 살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의 신고를 막을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특가법상에 있어서 가중처벌에 해당이 되는 보복살인에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지금 의유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동거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강도살인죄를 적용을 했죠. 네. 왜 그러냐면 이기영이 동거녀를 살해하고 난 이후에 돈을 인출했었고 또 동거녀 아파트도 이제 그 노렸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단순 살해죄 같은 경우는 살인죄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징역 무기 사형이지만 네. 사실 강도 살인죄 같은 경우는
무기 사용밖에 없거든요. 이게 상당히 엄하게 지금 이제 의율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보복살인죄는 더 처벌 수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복 살인죄도 그 수위가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의율을 했죠. 네, 두 건의 살인 사건과는 별개로 또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가 됐거든요. 나라 돈을 어느 정도 챙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게 이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네. 이번 이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이 이기영이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소상공인들 지원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허위 사업체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매출 자료를 갖다 허위로 작성을 해서 제시를 해가지고 약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금을 부정하게 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제 이번에 밝혀졌거든요. 네. 돈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다시 살인 사건 관련 혐의를 좀 짚어보면요. 이기영 그동안 동거녀를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수사를 계속 해보니까 계획 범죄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이기영이가 처음에 이제 경찰에서 진술을 할 때 네. 자기가 이제 이 동거녀하고 자전거를 수리를 하고 있는데 생활비 문제 때문에 다퉈가지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들고 있던 둔기를 던졌다. 네. 그런데 그 둔기에 맞아서 동거녀가 사망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국과수에서 이 범행 장소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그 혈흔 형태 분석 우리가 이제 블라드 스테인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둔기에 맞았을 때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 비산흔이라고 하는 그 흔적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밀 분석을 해보면 당시에 격렬하고 이제 충격 세기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머리라든가 이런 데를 둔기를 쳤을 때 피가 튀기는 방향 이걸 네. 보면은 10번 이상 동거녀를 내리쳐서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뭐 둔기를 던져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거하고 정면으로 이제 그 배치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휴대폰을 갖다가 이제 검색을 했는데요. 먹으면 죽는 농약이라든가 휴대폰 잠금 해제 이런 것들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이제 살해를 하고 난 뒤에 동거녀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약 한 4천만 원 정도를 인출한 것으로 밝혀졌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발적이었다 이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지금 이기영은 계속 말을 바꾸기도 했었잖아요. 앞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소상공인 그런 나라 돈을 챙긴 것도 어느 쪽으로 봤을 때는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범죄 심리 분석으로 좀 봤을 때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을까요? 이기영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의 약점 이런 것을 유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살해하고 난 이후에 뭐 지금까지는 2건밖에 없습니다만 네. 만약에 그냥 그 최근에 있었던 그 동거녀가 그 장롱에서 택시기사의 시신을 발견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네. 그러냐면 사람을 살해하고 그 사람의 카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돈을 본인이 가지는 그런 데서 재미를 들였다라고 본다면 만약에 경찰의 근거가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그런 행위를 갖다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거죠. 네. 문제가 지금 시신을 찾지 못한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거든요. 말을 한번 바꿨었고 이기영은 지금 동거녀의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신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동거녀 살인 혐의는 시신 없는 사건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경찰이 계속 찾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기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처음에는 시신을 유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검찰에 이제 송치가 될 때 네. 그때 당시에 사실은 내가 매장을 했다라고 해서 원래 위치하고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을 그 지목을 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경찰들이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뒤져봤는데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좀 그 이전에는 그런 보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나온 그 보도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네. 있는데요. 그 눈에 띄는 검색어가 파주 변사체하고 공릉천 물 흐름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얘기했던 이 유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매장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경찰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그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매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직각으로 돼 있는 그 옆을 뚫고 이렇게 매장을 했다는데 그런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시가 이제 8월 3일 날 살해한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 강수량이라든 이런 걸 보니까 네. 한 8일, 9일 정도는 한 125mm 이제 센치 이상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상당히 그때 그 장마가 있었단 비가 말이죠.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때 맞춰가지고 시신을 갖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버린 것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 시신이 없으면 처벌을 못 하느냐 하는 그 얘기인데요. 그 사실은 뭐 시신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혈흔과 DNA가 동근육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 외에도 실제로는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2010년도에 부산 노숙자 살인 사건이라든가 2020년도에 그 잘 아시는 그 제주도에 전 남편을 살해했던 그 고유정 사건이라든가 네.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무기징역이 나왔죠. 네. 동거녀 살인, 강도 살인 사건, 어쨌든 시신 발견을 하는 게 또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접 증거만으로도 이제 판결이 나온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택시 기사를 살해한 것은 이미 시신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복 살인으로 이제 공소 유지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동거녀를 살해한 이 강도 살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본인이 일단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집에서 그 거주지에서 혈흔이 나왔는데 그 혈흔이 DNA하고 대조를 해봤더니 바로 그 동거녀의 것으로 밝혀졌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잘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예. 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관계자 쪽에서도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계속 좀 기대를 해봐야 지켜봐야 되겠죠.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좀 보도를 해드렸어요. 옛 직장 동료를 가스라이팅을 해서 성매매까지 시켰다. 이런 끔찍한 사건이 좀 있었거든요. 이 내용을 우선 이 부부와 공범이 오늘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내용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이제 이 그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가해자 2명이고 이제 피해자 1명인데 나중에 가해자 1명이 더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같은 직장에 다니던 그 동료였는데요. 이 30대 피해 여성이 이전에 이제 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40대 부부가 도와준 그런 인연을 가지고 2019년부터 같이 이제 그 거주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감금을 하고 낮에는 이 가해 부부의 그 자녀 육아를 갖다 맡기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켜가지고 약 2천회에 걸쳐서 5억 원 정도를 갈취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찬물에 집어넣고 또 폭행을 가하고요. 네. 또 가해자 중에 남편의 직장 후배와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남성도 같이 이제 감시를 하다가 사실은 이제 성매매를 하는 그 과정에서 성매수한 남성이 예. 이 여성의 얼굴에 있는 그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그 성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서 이번 사건이 드러난 거죠. 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우선 가스라이팅 관련된 범죄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좀 접했을 때 피해자가 뭐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생활 능력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가스라이팅 피해자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피해를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 성인도 위계라든가 위력에 의해서 어떤 한급 불능한 상태가 되게 된다면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친밀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난 뒤에 이어서 이제 심적인 지배를 당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구성원 간에 있어서의 유대 연결고리가 약한 사람들. 네. 그리고 이제 그 독자적인 그 의사를 결정하기가 힘들고 의존적 성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범죄 심리 전문가로서 가스라이팅 관련된 또 범죄 많이 접해보셨을 것 같거든요. 가스라이팅 범죄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요즘에 가스라이팅을 내가 당하는 건지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걸 테스트하는 것도 있던데 어떻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가스라이팅의 가해자 피해자는 처음에는 그렇게 그 관계를 맺지 않고요. 네. 도와주는 것 같이.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하고 내가 관계를 유지를 하게 되면 내가 좀 여러 가지 의존도 하고 의지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건을 일단 만들어 놓고 자신 쪽으로 끌어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심리를 조정하는 데 상당히 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나에게만 기대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피해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과정에서 서서히 빠져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서서히 빠져 들어가게 되고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주종 관계가 좀 확고해지면 이렇게 피해자가 범죄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지금 피해자는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피해자도 그걸 알고 있긴 있지만 다른 어떤 그 대안이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지금까지 쭉 돌봐줬던 그 가해자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는 그 사람을 배반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죄책감을 이미 형성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을 하거나 또는 뭐 어떤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가스라이팅 범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하고 또 교묘해지고 있고 범죄 수위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현행법에서는 가스라이팅 범죄와 관련된 정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법적 용어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가스라이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증명하기가 심증은 가는데 네. 그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번에 금전적인 착취 문제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또는 가정 폭력이라든가 또는 뭐 노동 문제까지 광범위한 그런 쪽에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퍼져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통상 보게 되면 이 피해자가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만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건 없지만 네. 만약에 가스라이팅 범죄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 이 수사기관에서는 빨리 이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분리시켜 놓고 이 처벌의 의사와 연관돼서 피해자의 의견을 갖다가 확실하게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어떤 그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거로 봅니다. 네, 방금 전에 뭐 가해자와 피해자의 빠른 분리가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루빨리 법적 제도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그 해외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 같이 이번 사건은 뭐 물리적인 폭력이 상당히 네. 심했죠. 또 성매매도 시키고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이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그런 지배 행위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처벌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그 남들이 주위에서 봤을 때 금방 이렇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 은밀하게 그 어떤 영역을 갖다가 확장해 나가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1년 그 6월부터 이 가스라이팅에 기반을 둔 그 범죄에 대해서 양형 이유를 기재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당시에 이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형 이유가 적힌 것이 사실은 이제 2021년에 9건, 2022년에 11건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가중치를 갖다 부여하는 그런 네.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네. 초기 단계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보도가 되고 네. 좀 더 뭔가 공론화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사법 과정에서도 이 가스라이팅을 일종의 어떤 그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관련된 판례가 많아야지만 이게 실형이 선고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번에 이제 계곡살인 사건도 그렇고 뭐 이번 사건도 그렇고 가스라이팅 관련된 범죄는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판례는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가 말씀드렸던 2021년에 9건, 2022년에 11건에 20건인데 네. 사실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전보다는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이 이제 그 좀 더 사회적으로 인식이 확실하게 됐고요. 또 이런 것에 의해서
범죄를 하는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 사법제도라고 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국민들의 법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한 사람을 네. 영혼이라든가 육체 그리고 금전 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는 좀 더 양형에 있어서의 그 가중치로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법적 제도도 좀 변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